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 플러그입니다. 이와 같이 점화 코일에서 발생된 고압을 연소실에 박혀있는 점화 플러그에서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전시켜주는 기계가 바로, 그 부품이 바로 점화 플러그입니다. 전극은 이렇게 여기다 케이블이 여기 쭉 꽂혀져 가지고 여기서 점화 코일에서 오죠. 배전기에서. 그래서 오는데 여기 애자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하얀 사기로 되어 있고, 이 단자가 쭉 와가지고 중심 단자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은 접지잖아. 기관은 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 플러그를 실린더 헤드에다가 갖다 박아버리면 여기에 접지 단자가 딱 대기하고 있고, 요 간극이 딱 형성이 되는데, 요 간극이 보통 0.7mm 정도. 요즘 나오는 것들은 한 1mm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느 정도의 방전 간극이 있어야만이 여기서 스파크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정도 0.7mm, 1mm인데도 이런 대기권도 저항이죠. 이 대기권에서도 이 정도 간극에서 불을 붙이려면, 방전이 일어나려면 상당히 높은 전압이 있어야 방전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얘는 연소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들어온 공기를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압축을 하게 되면 저항도 무지하게 커져요. 그죠? 그 저항이 굉장히 큰 저항에서 대기권도 힘든데 여기서 방전을 일으키려니까 고압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한 2만 볼트 정도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방전이 일어나 팍 하고 튄다고. 그때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연료 혼합기에 불이 붙어져서 여기서부터 불이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꽃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점화 플러그다. 그래서 살펴보면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0.7에서 약 1.1mm 정도, 이건 다 뭐 기관 사용되는 자동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값입니다. 간극이 있으며, 만약에 간극이 틀리게 되면, 자, 여기에 사용되는 기관의 점화 플러그는 0.7mm가 가장 정확해. 그런데 어떻게 뭐 연로이라든 뭐 어떻게 잘못하든 간극이 좀 넓어졌어. 그럼 방전 불꽃의 전압이 약해지겠죠. 또 잘못하면 안 튀겠죠. 그럼 간극을 조정을 해야 돼. 간극을 뭘로 조절해? 중심 전극은 제자리고 접지 전극이 구부리면 구부려져요. 그래서 롱노즈 플라이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필러 게이지를 사이에 두고 이 접지 전극을 구부리거나 펴가지고 간극을 조절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청정 온도가 있어. 또 이게 자기 청정 온도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온도야. 왜? 우리 연소실의 구비 조건을 보면은 열점을 발생할 수 있는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이라는 구비 조건 중에 첫 번째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 그런데 카본이 플러그가 이렇게 연소실이 밋밋한데 플러그 자체가 지금 돌출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카본도 끼고 막 그런다고. 이 카본이 연소에 찌꺼진데 카본이 막 끼게 되면 간극이 좁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방전이 못 일어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걸 떨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물론 점화 플러그의 교환 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만약에 카본이 껴가지고 방전이 안 일어나면 실화가 돼서 동력을 손실도 일어날 뿐더러 연료 소비도 많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또 실화가 되게 되면 바란스가 안 맞아. 파워 바란스가 안 맞아. 쿵쾅쿵쾅 막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카본을 떨궈내야 되는데 스스로 떨궈낼 수 있는 온도가 높으면 카본 스스로 태워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자기 청정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극의 온도가 400에서 6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플러그에 붙어있는 카본을 태워서 없애버려. 떨궈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청정 작용을 해야 된다. 전극 앞부분의 온도가 950도씨 이상이 되면 자연바람. 근데 보세요. 온도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 플러그가 자기가 400에서 600도씨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 열값이라고 하는데요. 헤드에 나사로 이렇게 조여놨잖아요. 나사부가 있어서. 그 나사부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면적이잖아. 이 면적이 너무 넓어버리면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실린더 헤드는 냉각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을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플러그가 보유하고 있는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사의 피치 부분이 너무 넓으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보유를 못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보유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방열이 잘 된다는 거지. 방열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카본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 청정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카본이 자꾸 껴. 반대로 너무 피치 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열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플러그 자체가 열을 많이 보유하게 되죠. 그것이 만약에 규정보다 높은 950도씨 정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죠. 연소실 구비 조건에서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 그런데 플러그 자체가 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가열이 스스로 돼. 방전이 전기적인 방전으로 인해서 혼합기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벌겋게 달궈지다 보니까 연료가 들어오면은 점화 순서에 관계없이 점화 시기에 관계없이 잘못하면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조기점화. 또 그 조기점화로 인해서 또 노킹이 또 일어나잖아. 그 노킹이 일어나면 열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높아져요. 자꾸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점화 플러그는 자기 청정 온도의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400에서 600도씨를 보유하고 있는데 950도씨 이상이 되면 조기 점화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 불이 못 켜지는 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카본이 껴가지고 방전이 못 일어나니까 불이 안 튀는 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 청정 온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열값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열값은 냉형, 그다음에 열형 이렇게 돼서 냉형 점화 플러그는 고압축비, 고속기관에서 사용되면서 냉각 효과가 좋다. 피치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들은 고속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플러그가 열을 빨리빨리 방출을 해야 돼. 그래서 냉각되어 있는 냉각 효율이 상당히 좋은 냉형 점화 플러그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형 점화 플러그는 저압축비, 저속회전 기관에서 사용하면서, 이건 뭐 산업용 발전기 기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겠죠. 열을 받는 면적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열형 점화 플러그를 사용한다. 이 정도의 여러 가지가 우리 열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점화 플러그에 BP, 6, E, S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표기되는데, 이것은 나사의 지름, 길이, 그 다음에 열값, 중간형을 많이 쓰죠. 중간형 뭐 5번에서 6번, 그 다음에 7번에서 8형은 열형, 3번에서 4번 뭐 이런 것들은 뭐 냉형, 이건 중간형,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ES, 길이, 뭐 표시, 그 다음에 C는 뭐 스탠다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P,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플러그에 적혀져 있는 표식 부분이 그렇다. 그 정도의 뜻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을 보게 되면 점화 코일 자체가 불량해가지고 아예 고압이 안 나올 때, 그때 플러그에서 불이 안 튀죠. 파워 TR이 불량할 때 단속을 못 해주는 거야. 단속 기능이 없어. 1차 전류 차단을 잘 못할 때.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고압 케이블, 각 실린더에 배분되는 고압 케이블이 단선됐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ECU 불량, 컴퓨터가 불량이 돼갖고 아예 점화 파워 TR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베이스 전류 신호를 못 줄 때, 이럴 때 플러그에서는 불꽃이 튀지 않게 되겠죠. 점화 플러그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절연 시험, 불꽃 시험, 기밀 시험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새는 이거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실기 시험 보실 때 점화 플러 테스터기라는 것이 있어요. 점화 플러 테스터기를 연소실의 고압처럼 에어 컴프레셔도 연결을 하고 전기도 연결하고 해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방에다가 플러그를 아예 그냥 딱 실린더 헤더에다가 고정하듯이 고정을 시키게 되면 그 안이 방이 됩니다. 그 유리창으로 반사경을 둬가지고 불꽃 튀는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 전에 플러그가 사용하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샌드, 모래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 샌드, 청소하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샌드 버튼 누르면 모래가 윙 돌면서 플러그에 껴져 있는 카본들을 다 청소를 해줘요. 청소를 한 다음에 어댑터에다 끼워주고 고압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볼륨을 쓱 올리면은 이 방 안에 공기의 압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규정 압력만큼 넣고 고압을 튀겨줬을 때 불꽃 색깔이, 여러분들 좋은 색깔은, 고압이 전기가 굉장히 세면 불꽃 색깔이 뭘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 그죠? 그 다음에 보통이면은 적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약하면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막 그렇게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란색일 때가 아주 좋은데, 파랗다 못해 아주 하얗죠 그냥. 그래서 고압을 막 집어넣었을 때 규정 압력을 딱 집어넣어갖고 플러그 상태가 좋으면 그 반사경에 비춰져 보이는 불꽃의 색깔이 이렇게 파랗거나 하게 보일 거야. 근데 플러그가 성능이 안 좋으면
벌겋게 보일 거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규정 압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꽃 색깔을 볼 수 있는 시험이라 해서 우리가 또 절연 시험도 있고 전기가 잘 새나 안 새나, 그다음에 불꽃 시험, 그다음에 기밀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스켓 뭐 잘 쓰면 기밀도 잘 되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그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터기는 점화 플러그 테스터기에서 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파워 트랜지스터를 써서 우리가 점화 장치에 있어서 2차 전압을 TR로서 2차 전압을 유도해서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것은 컴퓨터 즉 ECU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점화 코일의 1차 전류를 단속하는 작용을 하는 부품이 바로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스위칭 작용하는 거. 구조는 ECU에 의해서 제어되면서 베이스 단자, 점화 코일 1차 코일과 연결되는 컬렉터 단자, 그리고 접지 이렇게 2m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아까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여드렸죠. 앞선 시간에서 트랜지스터 NPN형을 쓰는데 점화 코일의 1차 전류는 컬렉터에서 2m로 흐르게 한다. 언제? 베이스에 전기가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파워 TR이 불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기관 시동 성능이 불량하다. 파워 TR이 불량하니까 고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따라서 시동도 불량할 것이고 공회전 상태에서 기관의 부조 현상, 기관이 불안정하다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기관 시동이 안 되죠. 급기야는. 단 크랭킹은 가능하다. 고압만 발생 안 될 뿐이지 전동기는 돌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파워 TR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아날로그 회로 시험기를 이용해라. 디지털로 해가지고는 통전 시험에 어떤 그 감각이 좀 둔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옛날 그 미터 방식 있죠. 왜 그걸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 다음에 1.5V 건전지가 있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2m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다가 전기를 통전을 딱 시켜주면 전기가 흐르는 그런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1.5V 건전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형 분석기, 파형을 가지고도 우리가 파워 TR을 해서 그 서지 전압이라든가 통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 TR을 단품으로 통전 시험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통전 시험을 보기에는 아날로그가 더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이오드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을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 한번 볼까요? 여기 기관이 있고 프로가 있는데 여기 배전기 있죠. 이번에 배전기에 포인트가 없고 이런 원판이 달려 있어요. 원판에다가 구멍이 양쪽에 4개가 뚫려져 있고 안쪽에 하나가 뚫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발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배웠죠. 윗면에는 발광 다이오드 2개가 있고 아래쪽에는 포토 다이오드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TDC 센서, 그 다음에 1번 실린더 크랭크각 센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랭크각 센서와 1번 실린더 TDC 센서가 2개씩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배전기가 돌면은 신호가 발광의 빛이 요 홈을 타고 들어가서 포토에다 신호를 딱 주면 그게 곧 신호야. 포인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해준 거야. 4개가. 그 다음에 안쪽에 하나 있는 거는 완전히 TD 센서 하나만 알려주고, 현재 지금 상사점이 어디냐 요걸 감지해 주는 거야. ECU가 받아서 ECU가 파워 TR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킥박스를 거쳐서 이 폐자로용 이그네이션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ECU가 베이스에 전기를 딱 넣어주면 그때 어스가 돼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순간적으로 점화 코일에서 고압이 나오는 것을 요 배전기 축 위에 로터가 아까 똑같죠? 로터가 돌아가면서 타이밍에 맞게 실린더 폭발 행정에 맞게 점화 플러그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HEI 점화 코일이 있습니다. 하이 일렉트로닉 이그니션.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고전압이 나오는 건데 점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컴퓨터에 의해 제어하면서 저속 효능이 향상된다. 점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고속 성능이 향상되고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기 때문에 불꽃을 강하게 해서 착화성이 아주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엔진의 상태를 검출해서 최적의 점화 시기를 컴퓨터가 조절합니다. 폐자로형 점화 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노킹 발생 시 점화 시기를 컴퓨터가 조절해서 노킹을 제한한다. 전자제어 점화 장치의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HEI 점화 코일을 사용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폐자로형 점화 코일은 유도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석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1차 코일의 굵기를 크게 하여서 큰 전류가 통과할 수 있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연결되어 있다. 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배전기에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에 크랭크각 센서가 있고 여기에 TD 센서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컴퓨터가 받아서 파워TR의 베이스에다가 전기 신호를 줘서 컬렉터에서 2m로 전기가 흐르면서 폐자료형 HEI 점화 코일에서 고전압이 나오는 것을 로터가 받아서 각 시그먼트를 통해서 점화 플러그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전기 1번 실린더 TD 센서 및 크랭크각 센서의 작용을 보게 되면 크랭크각 센서 4개의 슬릿, 그러니까 4개 구멍 뚫어지는 것은 이제 크랭크각 센서고 안쪽에는 1개 뚫어져 있는 것은 1번 실린더 TD 센서용입니다. 2개의 종류의 슬릿을 검출하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 2개와 포토 다이오드 2개가 필요하다. 발광 다이오드에서 발광된 빛은 슬릿 구멍을 통해서 디스크의 구멍을 통해서 포토 다이오드에 전달되고 전류는 포토 다이오드의 역방향으로 흘러서 비교기에 약 5V의 전압이 감지가 됩니다. 이 감지된 전압을 신호를 딱 감지되면 바로 이슈에 보내죠. 배전기 축유 회전하면서 디스크가 빛을 차단하면 비교 단자는 0V. 그러니까 5V가 어떻게 돼요? 4개 크랭크각 센서는 디스크가 한 바퀴 돌 때 5V가 4번 신호를 이슈에 보내주고 1번 실린더 T 센서는 한 바퀴 돌 때 한 번 보내주죠. 이것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가장 상사점 부분이 언제냐 점화 시기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점화 실린더를 결정짓는 거죠. 이 2개가. 그래서 여기에 딸려져 있는 커넥터가 빠져버리게 되면 시동 자체가 안 걸려버려요. 그래서 기동 전자제어 엔진에서 제가 엔진 때도 제가 수업을 해드렸는데 2가지 센서가 고장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죠. 에어프로 센서 공기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에어프로 센서에 커넥터가 빠지든 그 다음에 점화 장치에 있어서 이렇게 배전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런 크랭크각 센서가 빠져버리게 되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립니다. 크랭크각 센서의 기능을 보게 되면 기관 회전 속도를 컴퓨터에다 입력시키죠.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의 신호를 컴퓨터가 받으면 연료 펌프 릴레이를 구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호를 받지 못하면 연료 펌프 릴레이도 작동이 안 되니까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분사 시기 및 점화 시기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 신호가 되기도 하고 기관을 크랭킹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센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센서가 전기가 공급이 안 되거나 뭔가 단품이 고장이 났거나 하게 되면 아예 시동이 안 된다는 거죠. 크랭크각 센서 고장 나면 연료가 분사되지 않아서 시동되지 않는다. 나오죠? 그 다음에 제1번 실린더 T 센서가 불량하면 시동은 걸리지만 공전 상태가 불안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센서가 커넥터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빠져버리면 여기 나와 있듯이 1번 TD 센서가 불량하면 시동은 걸리지만 공전 상태가 불량하고 크랭크각 센서가 빠져버리게 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LI 방식입니다. 이제는 배전기가 없어요. 아예 이 크랭크 축에서 받는 이 점화 순서라든가 1번 실린더 신호를 받는 이 배전기 자체가 없고 이번에는 각 센서들을 크랭크 축에서 바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디스트리뷰터 이런 거 배전기가 없는 다이렉트 이그니션 시스템을 쓴다. 그래서 DLI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배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파 장애 발생이 없다. 전기가 흘러가는 도체에는 항상 자장이 생기고 그 자장으로 인해서 전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배전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전파 장애가 없다 이겁니다. 정전류 제어 방식으로서 엔진의 회전 속도에 관계없이 2차 전압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전자적으로 진각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진각, 점화 시기를 빠르게 해주는 거야. 크랭크 축이라든가 이런 데서 캠 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진각, 회전수가 빠르면 빠른 대로 ECU가 바로바로 점화 시기, 즉 파워TR의 베이스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점화 시기가 정확하고 점화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고전압이 감소되어도 유효 에너지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실어가 적다. 범위 제한이 없이 진각이 이루어지고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범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크다. 전파 방해 없으므로 다른 전자제어 장치에도 장애가 없다. 고압 배전부가 없기 때문에 누전되는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실린더별 점화 시기 제어가 아주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DLI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뭐 앞전에서 보다시피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컴퓨터죠. ECU. 그 다음에 파워TR, 점화 코일, 크랭크각 센서, 그 다음에 1번 TDC 센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배전기 없이 점화 코일에서 점화 플러그에 직접적으로 고전압을 전달합니다.
점화 2차 전압을, 고전압을 압축 행정과 배기 행정 끝에 위치한 실린더의 점화 플러그에 분배한다. 두 개의 실린더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한 개 실린더는 폭발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소멸되고, 한 개 실린더는 압축 끝에서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폭발이니까 바로 점화의 주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DLI 방식의 종류는 독립점화형 전자배전 방식과 동시점화형 코일 분배 방식, 그 다음에 동시점화형 다이오드 분배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특성에 따라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다시피 점화 코일이 두 개가 고압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에서 하나는 압축 행정, 하나는 배기 행정,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나가지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CU에서 바로 크랭크각 센서라든가 1번 실린더 TDC 센서를, 각 센서를 여기서 받고 캠 축에서 받고 크랭크 축에서 받아가지고 이 신호를 가지고 1차 전류, 즉 파워 TR의 베이스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걸 결정지어서 2차 전압의 고압을 발생해서 실린더에 넣어주는데, 한 개에서 고압이 나오면서 네 개를 두면 더 좋겠죠. 단독으로 두는데 복잡하니까 두 개만 두고 두 개에서 동시에 나가도 한 개 실린더는 그냥 없어져 소멸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폭발되는 거에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간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점화 시기 점검이 있습니다. 초기 점화 시기, 공전 RPM일 때 점화 시기가 정확하게 맞으면 중속, 저속, 고속일 때도 그만큼 회전 속도에 따라서 점화 시기가 변동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점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전 속도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기관의 점화 시기를 점검하자 할 때는 타이밍 라이트를 이용한다. 좀 이따 제가 타이밍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이 타이밍 라이트는 공회전 상태에서 풀리에다가 비춰보면서 점화 시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풀리에는 마크가 있거든. 타이밍 라이트를 기관에 설치 및 작업할 때 유의사항.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계를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타이밍 라이트는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클림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터리에다 꽂아 물려. 그러면 여기 전기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빛이 나가는데 언제 나가냐, 이 픽업 코일을 1번 실린더 고압 케이블에다가 물리되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플러그 쪽으로 가게끔 연결을 딱 물리는 거야. 물려서 1번 실린더에 전기가 들어갈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불이 섬광내니까 팍 하고 튀어요. 이 팍 하고 튀는 게 이 800rpm이라고 하는 것은 1분간에 800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물려놓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분간에 800번이 저기서 불이 튀어. 빠바바바 튄다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하는 풀리에 보면 우리가 엔진에 보실 때 우리 점화 시기 보셨죠. 타이밍 커버에 이렇게 T 마크가 있고 점화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축 풀리에 보면은 이 점화 시기 마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다고 그랬잖아. 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이 1번 실린더가 폭발될 때에 가장 요 윗부분이 상사점에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뭐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 다음 플러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상사점 전이고 이건 상사점 후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750이나 또는 800rpm일 때, 공회전일 때는 TDC 전 10도라고 보자고. 자, 요 정도에서 이게 제대로 튀나 안 튀나를 보는데, 마크가 타이밍라이트라는 장비가 없으면 기관을 시동 걸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800바퀴 도는데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따라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타이밍 라이트를 설치하고 시동을 건 다음에 요 부위에다가, 엔진 앞쪽에 있죠? 요 부위에다가 라이트 딱 비춰갖고 후레쉬 빛 붙이고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1번 실린더의 고압이 지나갈 때마다 그때만 불이 탁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이 풀리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멈춰 있는 거 보인다고. 그때 요 마크가 몇 도를 가리키는가를 보는 거야. 그게 바로 TDC 전, 공회전일 때 10도다 그러면 얘가 10도에 정확하게 있으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옛날에 배전기 방식 같은 경우는 배전기 하우징을 돌리면은 얘가 쓱 변해요. 그래갖고 TDC 전 10대도 고정하고 배전기를 딱 묶어버려. 그건 뭐야? 바로 축이 돌아가는 거에서 하우징, 포인트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점화 시기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크랭크 축에서 신호받고 캠 축에서 신호받고 해가지고 크랭크각 신호를 받기 때문에 별 못 느껴요. 딱 보면 그냥 정확히 맞아. 이 안 맞는 것도 이슈가 다 스스로 계산을 해요. 단지 지금 이제 점화 시기를 확인하는 장치가 바로 타이밍 라이트다.
점화 시기를 점검하는 장비. 그게 바로 이런 건데 보통 그 앞부분에 분리해서 확인한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받고 1번 고압 픽업을 갖다가 1번 케이블에다가 물린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점화 시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화 시기 변동 요건을 보게 되면 기관의 회전 속도, 그 다음 기관에 가해진 부하라든가 사용 연료의 옥탄가, 아까 제가 그랬죠. 옥탄가에 따라서도 점화 시기가 변한다고. 그 다음에 각종 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점화 시기의 변동 요건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점화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다는 얘기는 TDC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서 튀겨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각이야. 너무 늦어버려. 그럼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많은 카본이 퇴적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관의 동력이 감소되죠. 힘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야. TDC 부분에서 피스톤이 TDC가 살짝 넘은 상태에서 빵 하고 폭발력을 일어났을 때 그 폭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동력을 다 쓰는 건데 늦게 불을 붙여주다 보니까 그만큼 피스톤이 내려가 있을 때 행정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힘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작으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연료는 더 먹으면서. 그 다음에 점화 지연의 세 가지는 기계적인 지연이 있을 것이고 전기적인 지연이 있을 것이고 또는 화염 전파에 대한 지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점화 지연 세 가지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